네, 8월 1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애청하고 계십니까? 제가 있는 이곳은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인데요. 서울은 오늘 굉장히 잔뜩 흐리다가 한 30분 전부터인가요? 예,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아니나 상당히 우중충한 날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날씨는 우중충하지만 취재 편의점 상큼 발랄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취재 편의점이 주목한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네. 자, 내란숙의 윤석열 황제 접견 논란이 상당히 거세게 일지 않았습니까? 특히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까지 348명과 모두 39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특별 접견을 진행했다는 것은 팩트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초과 접견 일수도 무려 17일가량이 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야간 접견이라는 것은 구치소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숙의 윤석열 저녁 9시 30분까지도 특별 면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더 큰 문제지요. 대체로 보통의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게 되고 그런데 내란숙의 윤석열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직접 수용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그 조사 공간을 전체를 다 터서 혼자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에 따르면 직접 그 공간에 갔더니 문을 열자마자 에어컨 바람이 빵빵하게 나오고 벌써 바깥에 하고 큰 차이로 온도 차이가 있더라. 엄청나게 시원하더라. 거기에서 하루 종일 머물렀던 거죠. 이런 황제 특혜 접견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 황제 접견의 배후에는 바로 김현수 서울구치소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관련해서 구치소장 교체가 무엇보다 전격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많았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어제 한 장의 메모를 국회로부터 입수했습니다. 이 메모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요 메모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현우 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 냈습니다. 지금 김도영 수원구치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간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상태가 메롱이네요. 예, 여러분들도 건강에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김도영 수원구치소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때 기자들 사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감되어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2023년 5월 29일에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좀 뒷배가 됐던 사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실제 그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김도영 신임 서울구치소장이 온 뒤에도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 접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변호사들 가운데 화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이 변호인 접견실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소위 황제 접견으로 해서 이 변호인 접견실을 쓰지 않고 변호인 접견실도 매우 무덥다는 거잖아요. 박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낮 더위에도 25도인가요? 아마 규정해야 되는 그 평균 온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사나 다른 시설보다는 은행이나 무슨 상점이나 이런 데보다는 상당히 더워요. 아마도 서울구치소도 변호인 접견 시설이 같은 온도를 규정하고 있을 텐데 전현희 의원이 직접 다녀온 이른바 이제 검찰 수사관 검사들이 이용하는 수사실, 조사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원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 어제 변호인 접견실에 내란숙의 윤석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몇 시에 왔을까요? 이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에 따르면 오후 1시부터 오후 접견이 시작되는데 그때 현장에서 김계리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숙의 윤석열 상태가 어떤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변호인 접견 공간 자체가 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 이게 샤시로 이렇게 쳐져 있어서 공간이 이제 책상 있고 수영자 있고
그 맞은편에 변호사가 앉아서 접견을 하게 되는데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대체로 다 소리가 다 들리는 정도라는 거예요. 방음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데 내란숙의 윤석열 경우에는 김계리 변호사가 앉아 있고 맨 이제 좌측인지 우측인지 하여튼 맨 끝에 한 켠에 있었는데 한 칸을 건너뛰고 그 다음 칸부터 접견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와 있는 걸 보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이 지금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김현수 지나가고 김도형 서울구치소장이 왔지만 여전히 한 칸 건너뛰기, 목욕, 운동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특수계급, 우리 헌법 11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이런 것을 여전히 구치소 안에서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는 두 차례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당시 특히나 첫 번째 집행이 무산될 때는 이른바 속옷 난동을 부려서 도대체 벗고 있던 옷을 입었다는 것인지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다는 것인지 그런 채로 바닥에 누워서 강짜를 부렸다는 것인지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CCTV와 바디캠에 대한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서울구치소 그리고 법무부 측에 관련 영상을 제공하라고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람이라도 좀 하자라는 거였는데 열람하고 공익에 부합하다라고 판단하면 실제로 대중에게도 공개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위원들의 판단인 것인데요. 실제 속옷난동, 의자난동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 영상은 확인이 되는 대로 적어도 내주 초에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까지 이렇게 내란수계의 특별한 황제 접견을 우리 국민들이 봐 넘기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매우 답답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소식 어떤 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진법사 전성배의 의문의 쌀통 기억하시죠? 그 쌀통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온 국민은 대체로 만져볼 수조차 없는 5천만 원짜리가 묶여있는 관봉권, 그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이른바 무속인, 그러니까 뭐 서초동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그리고 정치권을 주물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깨를 툭툭 치던 전성배 건진법사 전성배의 파워가 어느 정도나 세길래 관봉권까지도 건넬 정도로 그렇게 파워가 있었던 것이냐. 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는데요. 이 개인에게는 일절 지급되지 않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발행한 이 관봉권을 누가 건진에게 건넨 것이냐. 이것은 상당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요, KBS가 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이 이 돈다발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는데 이유는 이 돈다발을 추적할 단서를 검찰이 스스로 전부 유실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수사하는 수사 당국에서 이 관봉권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지문 감식도 하고 거기 뭐 담당자 이름, 바코드 이런 것들이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저거 출처 확인하는 거 하루면 된다. 반나절도 안 걸린다. 전화 한 통이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검찰이 이 관련된 단서를 전부 유실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잃어버렸다는 수사 단서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봉권을 100장 단위로 묶는 띠지. 이게 100장을 하나로 묶는 띠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봉권을 10개 묶음을 비닐로 포장한 이후 붙이는 스티커. 저 스티커 보이시죠? 저 스티커. 그리고 관봉권이 아닌 현금 다발의 띠지. 현금
그러니까 5만 원권으로 묶었을 거 아닙니까? 그 현금을 묶는 그 차원의 띠지.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시간, 담당자 코드, 기계 식별 번호, 그리고 처리 부서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은행 띠지는 은행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검수관의 도장 또는 취급 지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들은 통상 이 띠지에 기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금줄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곤 한다는데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게 남부지검이 그동안 1박 2일 관련된 자금 추적 수사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유실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건진이 샤넬백, 그죠? 그라프 목걸이 저 잃어버렸어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남부지검 수사팀이 어머 우리가 권봉권 수사하려고 보니까 싹 다 잃어버렸네요. 어머 죄송합니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업무 처리의 범주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스티커와 띠지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스티커와 띠지를 버렸다. 예를 들어서 아니 이럽니다.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본권인데 이 엄청난 관본권을 발견해 놓고 이거를 연차가 어린 그 저연차의 직원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이 현찰을 헤아려서 그냥 버린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띠지 자체가 묶여있는 관본권이라고 포장된 관본권이라고 했는데 이걸 마음대로 풀어헤쳐가지고 현금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싹 다 버렸다? 이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그 해당 직원이 바보가 아닌데 이걸 묻지도 않고 선배 수사관들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이거를 그냥 갖다 버렸을까요? 이 검찰의 주장을 여러분 납득하십니까? 100% 의도가 있는 증거인멸 아니고서는 해독이 안 된다. 해명이 불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KBS하고 전화를 했는데요. 30년 검찰 생활 해봤는데 이런 초보적 실수는 납득할 수가 없다. 고의로 증거물을 없앤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띠지 분실 사건 당시에 남부지검장은 누구냐면요.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는 신흥석 전 검사장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그만둘 때 그 전후로 해서 싹 다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친윤 스티커가 붙은 검찰의 검사장급 검사장들 다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신흥석 검사장도 있었는데 이 관련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단계 아니냐. 관련해서 신흥석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러다 조사를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대검에도 보고가 됐지만 대검은 또 더 기가 막혀요. 남부지검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감찰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아니 이 사람들아 어떻게 수사를 하는 수사 당국자들이 이 중요한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띠지와 그다음에 스티커와 이런 것들을 싹 다 분실할 수가 있나? 이건 말도 안 되니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위서라도 작성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경위서라도 받고 심할서라도 받고 문책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검 왜 이랬을까요? 그리고 남부지검은 또 왜 이랬을까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관본권입니다. 건진이라는 무속인이 어떻게 해서 한국은행만 취급할 수 있는 5천만 원권의 관본권을 쌀통에 넣어두고 나는 말이야 기도비로 3억까지도 받아봤어.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갖다 줍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건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건진 불려갔지만 특별한 수사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김건희 씨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특검팀 오늘 동아일보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진과 김건희 말 맞추기 하려고 둘 다 입국닷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건 도무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구미가 당기는 뉴스가 너무 많고요.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쏟아진 뉴스만 하더라도 이걸 다 수사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한정된 특검팀의 수사 역량으로 과연 다 해낼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 연장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7차 현장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정권과 그 정치보복에 앞장선 특검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단호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 민중기 특검에 경고한다. 지금 특검은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털어가겠다는 압수수색은 이 특검의 영장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금일 서울중앙지법 앞 현장 비상위원총회 야당 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규탄대회 사회를 맡은 강선영 원내부대표입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치보복 규탄한다! 자판기식 영장 발부 국민 모두 분노한다! 네, 어제 국민의힘은 열일했습니다.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다시 국회로 왔다 갔다 정신없이 헤맸는데요. 왜 그랬냐면요. 바로 그 당원 명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중기 특검팀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로 국민의힘의 통일교 교인들이 입당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그 입당 시기에 그 시기에 입당한 관련자들에 대한 당원 명부를 달라고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전당대회 중이니까요. 원내 지도부를 포함한 지도부 국민의힘 의원단이 저렇게 서울 시내를 온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서울 순회 쇼쇼쇼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법원을 항의 방문하기 위해서 현장 의총을 열겠다. 하루 종일 의원들을 끌고 다니면서 사실상 항의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의 당원 명부 확보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조차도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힘 500만 당원 명부를 전부 내놔라 이게 아닙니다. 특별한 시기에 특별하게 입당한 그래서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종교 통일교가 국민의힘이 3만 명 규모로 윤모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만 명 정도가 되는 당원들을 입당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규모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하고 쇼핑백으로 돈을 받아갔다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의혹, 이른바 통일교 국민의힘 대선 자금 의혹 게이트와 관련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자료는 내놓지 않고 마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에 대해서 특검이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죠. 저 자체로 공무집행 방해의 성격이 매우 짙다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당연히 공당이라면 정권이 또는 그 특검팀에서 요구하는 수사 요청에 불응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칭 보수정당 아니겠습니까? 보수정당이 국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방식으로 저렇게 수사 방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공당으로서 자기 존립 기능이 과연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원 명부 절대로 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철야 비상대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특검의 영장 집행 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20일까지 집행 기한인데요. 오늘 아니면 내일 사이에 다시 한번 특검팀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에 국민의힘 당사 또는 국회 안에서 충돌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 특검팀 누구? 민중기 특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의 특별검사 이름이 뭔지도 확인이 잘 안 되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태도를 보아할 때 과연 공당의 리더로서 적합한지 의문이 듭니다. 자, 마지막 이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저널은 매년 한국사회 영향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행정관료, 교수,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 등 모두 10개 분야 50명씩 총 500명을 대상으로 누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정치 분야에서는 누가 1등 했을까요? 예, 여러분들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77.4%로 1위를 했고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더 높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이 87.0%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77.4%로 1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19.2%로 2위. 큰 격차가 나죠. 뒤이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9.4, 김민석 지금 현 총리가 7.4,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6.8,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6.4, 이어서 윤석열 내란숙의 5.0, 손흥민 축구선수 5.0, 우원식 국회의장이 4.4, 작가 한강 씨가 3.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요. 순서가 프로테이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이재용, 김민석, 윤석열, 손흥민, 우원식, 유시민, 김어준, 최태원, 문재인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자, 24년 작년 이맘때 우리가 비상계엄 예상 전혀 못했죠. 예, 이때 한창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당히 또 정부에서 뭐 반국가 세력 막 이러면서 갈등할 때입니다. 예산, 입법 관련해서 건 바이 건으로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던 바로 그 타이밍이죠. 그때도 대통령 윤석열이 51.4%로 영향력 1위이긴 했습니다. 뒤이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9.8%로 2위를 했었는데요. 3위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11.4%로 3위를 했습니다. 뒤로는 한동훈, 김건희, 김건희가 5위예요. 예, 영향력 7.2%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김건희 씨가 13.8%로 영향력 5위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가히 정치권 내부에서 V0, V1으로 불렸던 그녀의 파워가 일반인들 대중 사이에서도 야, 김건희가 이렇게 힘이 세대라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 분야는 어떨까 살펴봤는데요. 가장 독보적인 영향력 1위 언론사는 어딜까요? 궁금하시죠? 댓글창에 올려주실래요? 아무도 안 올려주시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1위는 바로 MBC였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MBC가 정말 대한민국 언론의 항공모함으로서 보도 부문과 관련해서는 진실보도, 사실보도 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MBC 영향력이 1위였습니다. 49.4%로 1위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9.4%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62.4%로 MBC가 1위를 했습니다. 뒤이어서 KBS가 파우치박, 그래도 KBS가 26.8%로 2위, JTBC가 24.0%로 3위, 조선일보가 22.8%로 4위, 그리고 유튜브가 19%로 5위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볼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1위 MBC 44.3, KBS 27.0, 조선일보가 작년에는 3위였어요. 26.2, 네이버가 18.6, JTBC가 15.6, SBS가 12.0, 유튜브가 10.4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7위였던 유튜브의 영향력이 올해는 5위로 그것도 10%에서 19%로 무려 9%포인트나 올라서 사실상 더블 스코어라고 할 수 있겠죠. 유튜브의 영향력이 이렇게 많이 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매체 영향력, 매체 파워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도표 다시 볼까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MBC가 62.4로 1위, KBS가 42.2로 2위, JTBC가 3위 했습니다. 29.6, SBS가 4위, 27.8, 조선일보가 5위입니다. 23.0, 그리고 6위로 16.0, 유튜브가 상당히 센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확인이 좀 되죠. 작년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유튜브가 5.8%로 10위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껑충 6위권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튜브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뉴스 소비 1위 하는 매체는 유튜브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로 취재 편의점 애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과거에는요. 인터넷이 언론이냐 막 이랬었거든요. 최근에는 유튜브가 언론이냐라고 논란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모든 언론사의 유튜브 방송을 삽입해서 다 태우고 있습니다. 신문도 유튜브를 하고요. 방송도 유튜브를 하죠. 여러분들 보면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 뭐 MBC 라디오, 뭐 경남 MBC, 뭐 전주 MBC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유튜브 창에서 만나시게 되시죠. 기성 언론 타이틀을 건 다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뉴스, 정보, 특히 정치권 내 내밀한 소식은 취재 편의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접하고 계시죠. 그만큼 점차로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정말 마의 철옹성이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슈 파이팅을 하려면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선일보 없이도 유튜브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론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기성 언론에 사로잡힐 시대가 아니라 대한 언론들이 조금 더 활개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 역량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경쟁 가능한 언론 환경이 되었다. 이게 바로 뉴미디어의 발달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올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영향력도 있지만 신뢰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믿을 만한 언론인가 아닌가? 내가 이 보도를 믿을 수 있나 없나.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가짜뉴스 엄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지만요. 자, 일반 국민들의 지목률을 보면 14.6% 6위고요. 전문가들의 지목률은 7.4%로 8위를 했습니다. 유튜브가 매체 신뢰도 조사에서 10위권 안에 진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그동안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한 그 영향력 조사에서 유튜브는 영향력과 열동률에서는 전통 매체를 위협하곤 했지만 신뢰도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을 유의미한 수치를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유튜브가 경향신문, 조선일보를 앞질렀다는 것이고요. 일반 시민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한겨레, 연합뉴스, 조선일보, 네이버보다 유튜브가 상위권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취재 편의점 오전에 열심히 이렇게 보도해드리고 바로 이동해서 대통령실 가서 또 열심히 취재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다른 회사 방송에 나가서 또 제가 취재한 내용 얘기하고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취재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취재 편의점 취재 보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른 곳이 바로 유튜브다. 그리고 입체적이고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와 분석이 있는 데가 바로 유튜브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는 갈수록 이것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취재 편의점을 키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장윤선 기자도 더 열심히 현장을 뛰어서 꼼꼼하고 알뜰한 그리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빼곡히 채워서 내일 아침 뉴스 퀵배송 다시 돌아오겠습니다.